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센세이셔널한 책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당시 상황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르네상스 하면 제게는 이름만으로 굉장히 설레는 그런 단어인데요. 중세시대에 모든 것이 다 억눌려 있었던 예술적인 문화적인 역량이 한꺼번에 이탈리아에서 폭발한 바로 그것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딱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정말 무수한 걸출한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에 갑자기 한꺼번에 천재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 이탈리아를 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에 뭔가 예술이나 학문이 발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놀라울 만한 문화, 예술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당시에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한 명의 강력한 군주를 기반으로 한 통일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피렌체, 밀라노, 나폴리 같은 나라들로 막 베네치아 이런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특히 교황청이 있는 로마가 딱 버티고 있어서 또 정치적인 회오리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틈만 나면 이탈리아로 쳐들어왔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던가 프랑스, 스페인과 같이 중앙집권화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틈만 나면 이탈리아를 쳐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문화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데요. 이탈리아 중에서도 르네상스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바로 마키아벨리가 살고 있었던 피렌체입니다. 그리고 피렌체는 모든 르네상스의 중심이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정말 엄청난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 나는 뭔가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밥이죠. 돈이 있어야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많은 창조적인 일을 하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피렌체는 예술가들의 돈을 해결해준 메디치가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렌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은 정말 수많은 예술과 학문에 후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천재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인 역량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정말 대단한 가문인데요. 원래 대대로 귀족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인 출신 가문이었고 은행업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피렌체의 참주로 피렌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에 특히 로렌초라는 데에 오면 정말 절정을 이루어서 피렌체 자체도 굉장한 영향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게 되는데요. 이 로렌초 메디치가 죽고 난 다음에 피렌체도 굉장히 급격히 쇠락해지고 메디치가가 아주 약해지면서 수많은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프랑스에 의해서 막 그 피렌체가 난리가 나요. 그 과정을 우리 마키아벨리도 지켜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는 시기가 이제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공화정이 들어서는데 중간에 마키아벨리가 그 피렌체 공화국에서 외교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었던 것 같고요. 공무원으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피렌체를 위해서 일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경험을 했던 그런 시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곧 다시 메디치가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복귀한 메디치가는 마키아벨리가 자신들에 대한 반란을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당시 고문이 보통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를 이렇게 막 천장에다가 팔 뒤로 해서 묶어놓고
뚝 떨어뜨리는 고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팔이 뒤로 묶인 채 떨어지면 얼굴부터 떨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끔찍한데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 속에서도 의연하게 웃으면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키아벨리 혼자서 갑자기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만큼 마키아벨리가 고전에도 능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결국은 이제 죽지는 않고 다시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 그래도 꿈을 꺾지 않았어요. 나의 이런 정치적인 역량을 다시 쓰고 싶다. 그리고 나의 조국 이탈리아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당시의 통치자였던 로렌초 2세에게 나를 다시 등용해달라라고 하는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최고급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바로 그 자기소개서가 군주론입니다. 로렌초 2세에게 당신이 이탈리아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정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야말로 방법을 설명한 그런 책이고요. 안타깝게도 로렌초 2세는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군주가 되지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쓴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으로 남았습니다. 이 군주론을 이제 읽어보면 사실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의 모든 정치적인 책들은 다 소크라테스식의 책들이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과연 덕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죠. 사실 너무 좋은 말들이기는 하지만 좀 진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막상 살아보면 그런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 그리고 특히 정치를 하거나 어떤 나라를 통치할 때 덕으로 다 좋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사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게다가 마키아벨리가 살고 있었던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전국 속에서 정말 그 우아하게 덕을 외치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정말 현실적인 생각의 끝판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를 엄청나게 욕을 할 때 마키아벨리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좋아한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누구나 하지만 읽어보면 몰래 숨어서 읽어야 할 만큼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것이 도덕적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방법을 이야기한 책인데요. 뭐 예를 들면 요리 잘하는 법, 요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군주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사실상 들어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목적을 위한 수단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생각한 목적은 이렇게 자신의 조국, 소중한 조국인 이탈리아가 사분오열돼서 강대국의 침입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우리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나쁜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읽어보면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군주는 약속을 막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배신과 협잡이 가득한 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마키아벨리가 당시 처해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가치 판단을 넘어선 어떤 경험적인 자신의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방법에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고대의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책을 넘어선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학 책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칭찬했던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예를 조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실제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당시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내리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한 방법들을 잘 이용해서 유능한 그런 지도자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요.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 좀 이상하죠? 교황의 아들이에요. 교황이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부인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교황은 수많은 부인이 아닌 여자들을 두었고, 그 중에서 자식도 꽤 많이 낳았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같이 데리고 살았던 여자에게 4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체사레 보르자라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을 씁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너무너무나 썩어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나오면 그래서 종교개혁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체사레 보르자는 아버지 교황의 위세를 등에 업기도 했지만 본인 자체도 되게 능력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겼는데, 전쟁을 하는 과정이 되게 잔인하고 비열합니다. 그 비열한 과정을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칭찬을 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당시 이탈리아는 본국에 자신의 국민들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용병을 가지고 와서 싸웠거든요. 용병은 돈 받고 싸우는 군인들이죠. 이 체사레 보르자가 데리고 있던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체사레 보르자가 걔네들이랑 화해를 하고 협상을 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군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너무 무섭고 잔인한데 마키아벨리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또 하나, 체사레 보르자가 자신이 점령했던 한 마을에 자신의 부하 중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을 보내버려요. 그 사람은 잔인하지만 되게 능력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정치적으로 너무 어수선하고 막 장악이 안 되니까 그 잔인한 부하가 가서 거기를 일거해. 사람들을 막 죽여가면서 잔인하게 탁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체사레 보르자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자신이 파견했던 부하를 죽여서 잔인하게 시체를 딱 부동강을 내서 다음날 아침에 보여주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던 그 통치자가 죽어가지고 너무 시원해하면서도 체사레 보르자를 굉장히 무서워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뭐 이런 몇 가지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보르지아 가문 하면 정말 뭐라고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도덕적으로는 정말 같은 뭐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방법이었다라고 일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은 조금 이제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키아벨리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유명한 것은 읽어보겠지만, 군주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힘이 세게 강력한 그런 힘을 떨쳐야 된다. 그래서 여우와 사자의 군주를 비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이런 마키아벨리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한다면, 사실 이 군주론만 가지고 마키아벨리아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가 후에 쓴 로마사 논고와 같은 책을 보면 사실 이 군주론을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화주의자입니다. 군주가 아니라 공화정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후에 몽테스키우의 삼권분립과 같은 내용이 거의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따질 때 군주론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수단적인 약간 야비한 그런 방법을 옹호한 사람이라고만 평가하면 좀 억울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나의 조국인 이탈리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런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그 역사적인 흔적 중에 하나로 우리가 군주론을 읽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7장 잔인함과 인자함,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나은가?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유부단해서도 안 됩니다.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너무 많아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8장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기만책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칭송받을 만한 일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책을 써서 인간을 혼란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맞서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로는 많은 경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후자에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책을 고대의 저술가들은 군주들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킬레스나 고대의 유명한 많은 군주들이 반인반수의 케이론에게 맡겨져 양육되었고 그의 훈련하에서 교육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인반수를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군주가 이러한 양면적인 본성의 사용법을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중 어느 한쪽을 결여하면 그 지위를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자의 방식에만 의지하는 자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 조언은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사악하고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들과 맺은 약속에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